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짠! 오늘부터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와! 여기 분위기 너무 좋죠? 이제 제시카님 공간에서 벗어나서 달리아만의 토요미스테리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처음 해보는데요. 이 스튜디오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9일 일본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53세의 여성 와타나베 미츠코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시체 유기로 피해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68세의 와타나베 카츠코였습니다. 카츠코의 시신은 바닥 및 수납장에서 발견되었고 미치코는 직접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그 안에 숨겼다고 자백했죠. 이후 경찰 조사에서 미치코는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미치코의 진술이 공개되자 많은 이들이 오히려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치코는 원래 니가타현에서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가족이 사이타마현으로 이사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사 후에는 시어머니 카츠코 그리고 2명의 시누이까지 함께 살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은 총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이 6명 중에 실제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미치코의 남편 단 1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작은 시누이가 매달 3만엔 정도 보태기는 했지만 그래도 6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많이 부족했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고 생활은 늘 빠듯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 카츠코는 매달 연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생활비에 단 한 푼도 보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온전히 본인만을 위해서 사용했죠. 파친코, 여행, 사치. 카츠코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그 화살은 고스란히 며느리인 미치코에게 향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와타나베 가문의 중심이라고 부르며 가족 중 유일한 외부인인 미치코를 천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며느리는 점점 집안의 하녀처럼 노예 같은 생활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시는 카츠코가 직접 내렸어요. 미치코의 하루 일과는 말 그대로 감시받는 노동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제일 먼저 고양이 화장실 상태를 확인하고 꽃에 물을 줬어요. 이후엔 불단을 공단을 올리고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과 시누이들의 도시락까지 싸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세세한 규칙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카츠코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도시락은 밖에서 남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빨강, 노랑, 초록 이렇게 3가지 색은 반드시 넣도록 해라. 또 저녁 반찬도 카츠코가 정해준 개수대로 준비해야 했고 비슷한 반찬이 반복되면 안 됐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밥만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외출하거나 귀가하는 시간, 뭘 먹었는지, 심지어 고양이가 하루에 몇 번 화장실 갔는지 전부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청소, 빨래, 집안일은 지시가 없어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고 매일 밤 9시 오늘 하루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라는 메모를 들고 카츠코의 방에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안부 인사를 드리면 하루의 마지막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카츠코는 미치코의 심신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통제와 억압 속에서 그녀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고 이젠 카츠코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위축됐어요. 심지어 대답조차 똑바로 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러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건 카츠코의 손찌검이었습니다.
대답이 성의 없다, 눈을 똑바로 안 쳐다본다는 이유로 미치코를 때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무력감이 점점 더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카츠코가 아무리 부당한 말을 해도, 아무리 가혹한 행위를 해도 이 두려움 때문에 단 한마디도 반항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력한 미치코를 본 카츠코는 이제 또 다른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죠. 그 계획의 대상은 다름 아닌 미치코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카츠코는 미치코에게 명령합니다. 여배우가 되어라 고요. 이게 진짜 오디션을 보고 배우가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대본을 써줄 테니까 대본에 적혀진 대로 연기를 해서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대본의 내용은 그동안 모아온 돈을 다 써버려서 당장 돈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스토킹하다 걸려서 상대방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등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치코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고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미치코는 받은 돈을 전부 인출해서 카츠코에게 건넸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3년간 20회에 걸쳐서 미치코의 친어머니에게서 770만 엔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치면은 한 7,200에서 7,300만 원 정도였어요. 이 시기에 미치코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 두려움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2019년 8월에 게임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남성의 집으로 가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에게도 폭력을 당해서 약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말아요. 이 일로 남편에게 150만 엔의 위자료를 요구받게 되었죠. 물론 미치코는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 돈도 그녀의 어머니가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미치코가 한 차례 집을 가출한 사건 이후 시누이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카즈코의 폭언과 폭력은 더 거세졌죠. 시간이 갈수록 미치코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결국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카츠코는 오히려 미치코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네가 정신과에 가는 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니? 너 때문에 우리 딸들 시집 못 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쩔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미치코는 더 이상 치료를 이어갈 수 없었죠. 이후 그녀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고통을 털어놓지 못한 채 그저 버티는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2021년 8월 미치코에게 큰 슬픔이 닥쳐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 순간부터 카츠코의 금전 요구가 멈췄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리는 없었죠. 이번엔 미치코에게서 직접 돈을 뜯어내기로 합니다. 카츠코는 미치코에게 요양보호시설에서 일을 하라며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녀는 원치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일을 시작했고 심지어 그녀의 급여 통장까지 카츠코가 직접 관리했다고 합니다. 즉, 이 미치코가 일해서 번 돈은 전부 카츠코가 가져간 셈이죠. 하지만 2022년 2월 미치코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돈줄이 끊긴 카츠코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를 더 괴롭히죠. 갑자기 그녀의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던지는가 하며 미치코를 식충이, 밥벌레 등의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거는 미치코가 소중히 여기던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이에요. 이걸 카츠코가 마음대로 버린 겁니다.
생전 웃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드물게 활짝 웃고 있었던 모습을 담은 사진이어서 이 미치코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사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사진을 구겨서 막 쓰레기통에 내던졌고 미치코는 버려진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부터 카츠코는 미치코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숨기고 있는 150만엔 내놔. 갑자기 150만엔이라는 고액을 왜 요구한 걸까요? 이게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카츠코는 미치코의 어머니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황당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적이 있었죠. 한 남자를 스토킹하다가 걸렸고 위자료로 300만엔이 필요하다라고요. 카츠코는 이 대본을 미치코에게 외우듯 시키며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라고 강요했어요. 결국 미치코는 직접 니가타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치코, 이 이상 줄 수 있는 돈은 없어. 여기 150만엔이 전부야. 라고요. 그날 카츠코는 현관에서 미치코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녀를 보자마자 가방을 샅샅이 뒤져서 현금을 모두 가져갔죠. 근데 이게 가져라는 300만엔이 아니잖아요. 역시나 카츠코는 왜 300만엔 전부 안 가져왔냐 라면서 불만을 드러냈죠. 그리고는 미치코에게 다시 지시를 합니다. 남은 150만엔 받아오라고요. 결국 미치코는 또다시 어머니에게 부탁했고 미치코의 어머니는 마음 아프게 200만엔을 추가 송금해줍니다. 이로써 카츠코는 총 350만엔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150만엔밖에 못 받았다. 남은 돈 당장 내놔라. 라면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미치코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죠. 이거 무슨 맡겨놓은 돈처럼 말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쓸 돈이 사라지자 미치코에게 없는 돈 지금 내놓으라고 분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미치코는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그때 어머니 다 받아가셨잖아요. 하지만 당연히 그런 말이 통할 리가 없었죠. 그날부터 카츠코는 집에 미치코와 단 둘이 있는 시간마다 끊임없이 돈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150만엔, 150만엔 내놔, 150만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칼로 코끝 찌르고 심지어는 표백제를 눈에 뿌리는 행동까지 해요.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집안 곳곳에 미치코를 비방하는 메모지를 붙이기 시작한 건데요. 이 집 주부인 미치코는 귀차니즘 때문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매일 거짓말만 합니다. 이런 문장들을 가구, 벽, 현관문, 심지어는 이 냉장고까지 집안 곳곳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매일같이 반복해서 겪다 보니 미치코는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수면 부족은 일상이 되었고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습진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괴로웠던 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2021년 7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한 달 전에 미치코는 또다시 카츠코의 지시로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목적은 역시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전화기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나 지금 이육번에 있어. 처음으로 어머니는 미치코에게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았고 그 다음 들려온 말은 미치코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너 전화한 이유 돈 때문이잖니. 그리고 그 말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죠. 이 기억은 이후 미치코를 끊임없이 죄책감 속으로 끌어내렸고 그녀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치코의 남편은 아내에게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카츠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엄격한 편이시긴 하지만 가족, 특히 손자를 누구보다 아끼시는 분이라고요. 시누이들 역시 미치코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고 딱히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카츠코가 다른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는 절대로 미치코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조금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처럼 보였던 거죠. 2023년 4월 22일 그날도 어김없이 카츠코는 미치코와 단 둘이 남자마자 150만엔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얼른 내놔. 이 말을 듣는 순간 미치코의 의식은 흐려지기 시작했죠. 눈앞이 뽀얗게 흐려지고 소리도 점점 멀어지면서 마치 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에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화장실에 거의 앉아서 혼미한 상태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추스린 미치코는 거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카츠코는 눈을 감은 채 또 이렇게 말하죠.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숨겨둔 150만엔 얼른 가져와. 이 말을 듣고 미치코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찌직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마지막 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그 순간 미치코의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있던 비닐 소재의 끈, 그녀는 그 끈을 집어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카츠코의 목을 감기 시작했죠. 손에 들어가는 힘은 점점 더 거세지고 미치코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츠코는 의식을 잃고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놀란 미치코는 몇 차례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없었어요. 그제서야 그녀는 카츠코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어진 건 매우 침착한 시신 유기 과정. 그녀는 시어머니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잡아 끌며 시신을 바닥 및 수납장까지 옮겼죠. 수납장을 가리고 있던 플라스틱 케이스를 치운 후 그 안에 시신을 넣고 다시 케이스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미치코는 이 과정을 매우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털어놓았죠. 어쩌지 하는 마음과 이제 더는 150만엔 타령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속 시원한 마음. 둘 다 동시에 들었다고요. 그날 오후 미치코는 평소처럼 카츠코에게 보내는 보고 문자를 시누이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어머님께 보낼 문자였는데 잘못 보냈네요. 히히 라며 능청스럽게 수습했죠. 그녀는 이후에도 어머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흔적을 일부러 남겨놓고는 어머님은 식사 먼저 하시고 좀 전에 외출하셨어요 라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의심의 눈초리는 짙어졌습니다. 이게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자 시누이가 이상함을 느끼고 남동생, 즉 미치코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결국 두 사람은 4월 28일 오전 집 안을 샅샅이 수색했고 바닥 및 수납장 안에서 카츠코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 정황과 미치코의 진술을 종합한 경찰은 다음 날인 4월 29일 미치코를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했죠. 변호인은 범행 당시 그녀는 정신적 압박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가정 내 학대와 고립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누적이 되어서 사리분별이 어려운 정신 상태임을 강조했죠. 그러자 검찰은 미치코에게 가족들에게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려 했냐며 미치코의 행동의 의도를 지적을 했지만 그녀는 그저 매일 하던 루틴이었을 뿐 딱히 위장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끝으로 무관심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참작을 요청했죠. 미치코의 재판은 2025년 2월 12일에 열렸고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미치코가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살인 외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재판 당시 변호인 측은 카츠코의 핸드폰에 남아있던 이 미치코와의 대화 녹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지? 150만에 못 받았다고. 야, 왜 입 다물고 있어? 열쇠 두고 이 집에서 나가! 얼른 나가! 였으며 이 해당 녹음이 나오자 미치코는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격려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녀는 이때도 카츠코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던 겁니다. 재판장이 미치코의 상태를 직접 살피고 휴정을 선언했을 정도로 그녀는 카츠코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미치코가 카츠코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왔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죠. 한편 미치코의 남편은 죽일 바에야 그냥 집을 나갔으면 됐을 일이라며 그녀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엮이고 싶지 않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아니,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외면해온 사람이 어째서 이토록 당당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런 남편이었기에 미치코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고립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미치코는 수감 중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지금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츠코와 함께했던 날들은 자유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미치코가 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며 동정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조용히 그녀의 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치코는 앞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지난 후 그녀가 진심으로 자유롭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1년 11월 일본 오사카 경찰서로 한 여성이 힘겹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의 행색을 본 경찰관들은 순간 멈칫했죠. 몸무게가 30kg 정도 삐쩍 말라서 눈에는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고 눈꺼풀은 담뱃불로 지진 화상이 남겨져 있었거든요. 한눈에 보기에도 누군가에게 폭행당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스미다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어머니를 창고에 가둬놓고 죽였어요. 이 충격적인 살인 자백에 경찰은 곧 수사에 돌입했고 여성이 살던 집 근처 창고에서 드럼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드럼통을 열자 안에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까 그 여성의 친어머니였죠. 그때부터 경찰은 스미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스미다가 일본 범죄 역사에 길이 남을 잔혹한 악녀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스미다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60대 노인이었습니다. 아까 스미다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어머니를 죽였다고 했었죠. 이게 가능할까요? 저도 처음엔 이 코드숨이 찼지만 정말 믿기 힘든 실화였고 심지어 스미다 주변에는 수많은 공범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에서도 정말 유례없는 사건이었죠.
워낙 얽혀있는 사건이라서 제가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은 오에 카츠코라는 66살의 노년 여성이었습니다. 이 스미다를 비롯한 공범들은 오에 가족들과 2011년 9월부터 약 2달간 함께 동거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스미다와 공범들은 오에의 딸과 사위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했고 급기야 자신들의 손으로 어머니이자 장모인 오에 카츠코를 폭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미다의 지시에 따라서 창고에 오해를 감금한 후 최소한의 밥과 물만 주면서 폭행과 고문까지 이어졌는데 이걸 버티다 못해 오에 카츠코는 끝내 사망했고 이 스미다와 그의 행동대원들은 그 시신을 드럼통에 유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해 사건 이전에 스미다의 지시로 사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쏙쏙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스미다가 소유한 한 주택에서는 세 구의 시신이 한꺼번에 발굴이 되는데요. 콘크리트가 두텁게 발라진 집 방바닥을 경찰이 뜯어보니까 그 아래는 방부제와 방치제로 덕지덕지 말라서 마치 썩다 만 듯한 거대한 비누덩어리 같은 시신 3구가 발견됩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스미다의 주변인과 가족들이었고 기록상으로 10년 전쯤 실종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08년에서 9년쯤 스미다에 의해서 살해된 후 그 집에 안매장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신은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2012년 10월 오카야마현 향구 앞바다에서 이 시신이 든 드럼통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일주일 정도 이 바닷속을 뒤져가면서 드럼통을 발견했는데 그 속에는 심하게 부패한 50대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죠. 신원을 조사해봤죠? 그랬더니 그 시신은 스미다의 입양동생인 미에코의 시동생 하시모토였습니다. 여기서 미에코는 입양동생이자 이 스미다의 오른팔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죽은 이는 미에코의 남편의 동생인 거고요. 알고 보니 하시모토는 1년 전에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집안에 유독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보니까 1987년에 하시모토의 어머니가 실종되었고 2005년에는 하시모토의 형이자 아까 하수인이라던 미에코의 남편 히사요시가 스미다랑 다 같이 섬에 놀러 갔다가 의문의 실족사를 당한 게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동생 하시모토까지 드럼통에서 발견되었죠. 그 중심엔 늘 스미다가 있었고요.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신 3구가 나온 스미다의 집은 사실 스미다 전 남편의 동창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친구 집이라고요. 이 사람을 A씨라고 칭할게요. 스미다를 만난 후 그 집안 전체가 비극을 맞이합니다.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던 A씨가 돌연 2002년에 갑자기 실종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스미다가 그 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더 수상한 점은 이후 A씨의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이 2003년과 2007년 사이에 차례대로 행방불명되었고 지금까지도 실종 상태로 생사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었죠. 이들 또한 모두 스미다와 함께 생활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좀 머리 아프시죠? 근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좀 더 과거를 살펴봤더니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1999년 스미다와 함께 지내던 사촌 동생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 부부 아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의문사했습니다. 게다가 용접공이었던 또 다른 사촌은 1998년에 스미다 주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만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남긴 후 이후 실종되었고요. 이렇게 스미다의 친척 일가뿐만 아니라 하시모토 일가 그리고 맨 처음 등장한 오에 일가
거기에 또 그들의 지인까지 이 모든 인물들은요, 좋게 끝나면 실종이었고 아니면 돌연사 혹은 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중심에는 스미다가 있었고요. 도대체 그녀는 어떤 인물이었고 무슨 방법을 통해 이 많은 인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살해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계속 기억될 일본 히데의 양년 스미다 미요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미다 미요코, 그녀는 게이샤인 어머니와 건축 일을 하던 아버지 사이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중학교 시절에 또래를 폭행해서 소년원에 가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일로 학교에 문제아가 되죠. 선생님들조차도 그녀가 속한 바는 정말 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이젠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렸고요. 또 젊은 나이에 술집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주를 했다는 소문까지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미다가 40세가 되던 1987년 본격적으로 악마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희생양은 자신의 입양 동생이자 하수인인 미에코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여기엔 미에코도 공범이었죠. 시어머니를 살해한 후 그 유산이 미에코의 남편 히사요 씨에게 상속이 되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히사요 씨 또한 의문의 실족사를 당합니다. 그 사건도 알고 보니까 이 스미다와 미에코가 남편을 코끼리 절벽이라는 관광지로 데려가서 여기서 사진을 찍어준다는 핑계로 실족사를 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유산은 고스란히 아내인 미에코의 차지가 되었고 그 미에코를 지배하는 스미다와 함께 두 사람은 사망보험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앞서 드럼통에서 발견된 히사요 씨의 동생 하시모토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미에코의 시동생 하시모토는 어머니와 형이 스미다가 등장한 후 워낙 갑자기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뒤를 캐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스미다와 그 일당들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그 일당이라는 건 하수인인 미에코 외에도 여러 인물들을 말합니다. 1990년 초 스미다는 타깃을 바꾸는데 우연히 가족 장례식에서 큰어머니를 만났고 그걸 계기로 자신의 사촌 일가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워낙 신뢰관계를 형성했는지 급기야 그 집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스미다가 들어오면서 지옥이 시작됐죠. 스미다는 사촌 부부에게 물건을 고액으로 강매시키면서 현금을 뜯어갑니다. 또 치매가 있던 큰 어머니를 좀 꼬드겨서 기어이 큰 어머니의 소유의 땅을 자기의 이름으로 양도받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 가족도 스미다로 인해 무너졌죠. 시간이 지나서 2003년부터는 전 남편의 동창 A씨 일가와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A씨의 어머니 연금을 몰래 빼돌렸고 A씨가 실종된 후 이 집도 자신의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스미다는 거구인 자신의 사촌 조카를 나름 보디가드로 삼았는데 주변에다가는 이 사람이 전 야쿠자의 조직원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스미다는 자신의 사촌 조카뿐만 아니라 건장한 청년들을 항상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식당에서는 스미다가 거구의 청년들과 밥을 먹는 것이 목격되었고요. 심지어 이들이 온갖 행패를 부리고 다녀서 식당 주인들은 돼지군단이라고 부르면서 치를 떨었죠. 바로 이 돼지군단이 스미다와 추후 범행을 같이 하는 하나의 일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A씨가 실종되고 스미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했는데요. 피해자는 더 많았습니다. 이번엔 A씨의 여동생과 친해지면서 급기야 여동생은 남편과 두 딸을 데리고 스미다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얼마 후 스미다의 이 정신적인 지배와 가스라이팅을 견디다 못해 부부는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실패했는지 여동생은 결국 의문의 객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두 딸이 남았죠.
딸은 도망가지 못한 채 스미다의 집에 남아 있었는데 그중 큰 딸은 앞서 이 콘크리트 방바닥에서 나온 시신 3구 중 한 명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바로 작은 딸의 존재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언니와는 달리 작은 딸은 이 스미다의 예쁨을 듬뿍 받았는데 결국 그녀는 스미다의 입양 아들과 결혼을 해요. 이거 정리를 해보면은 이 스미다 전 남편의 친구 A씨의 가족들은 다 실종이 되었거나 살해되었고 또 A씨의 여동생의 이 작은 딸은 이 스미다의 아들과 결혼을 한 거죠. 참고로 여기서 등장하는 스미다의 아들은 또 이 친아들이 아닌 이 미에코에게서 빼앗아서 자신의 아들로 키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이렇게 살벌한 일들을 해오던 스미다는 결국 앞서 이 오해 살인 사건으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오해 가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미다는 오해 일가족과 친해진 후 서로를 이간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해 사위에게는 영무원 같은 건 그만두고 네가 카페를 차리고 싶어 했으니까 카페를 차리라면서 꼬드겼고 또 그의 아내에게는 남편이 사업한다고 저 정신 못 차리는데 헤어지라면서 엄청 이게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근데 또 이간질이 먹혔습니다.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자 대뜸 오해에게 너네 자식과 사위 때문에 이 집안이 어수선하니까 손주들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라면서 말도 안 되는 호의를 베풀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스미다의 집으로 가니까 거의 인질처럼 잡히게 된 거고 이후 불안해하던 오해 일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스미다의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원치 않은 동거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때 스미다는 아주 철저하게 이들을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현관 열쇠를 밖에서만 잠글 수 있게 바꿔서 오해 일가가 아예 마음대로 넘나들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거의 감금 수준인 거죠. 끝내 오해의 2딸과 그 사위는 스미다에게 놀아나서 어머니이자 장모를 폭행 후 살인까지 저지른 이 공범이 되었고 끝내 자신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가족들이 스미다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졌는데 들으면서도 이게 가능한가? 이게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100% 실화입니다. 자, 그럼 스미다는 통제와 살인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답은 2가지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는 돈, 그리고 2번째는 복종? 보험금을 노린 살인도 있지만 그저 도망친다는 이유로 또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참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미에코는 사망보험금으로 각각 고급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극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또 오해 일가를 감금한 이 아파트 안에 무려 26억 원에 달하는 귀금속과 사치품들이 즐비해 있었다고 해요. 또 스미다는 짬짬이 자신의 신복인 돼지군단과 함께 일본 각지의 파친코를 다녔고 고급 식당에서 돈을 펑펑 썼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여왕놀이를 즐겼던 건데요. 그녀를 따르는 돼지군단이나 또 살인을 모의한 공범들 중에서 스미다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을 조종했고 또 철저하게 내가 네 위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수많은 살인, 실종 사건 중 스미다가 직접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사건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 그 자체죠. 자, 그럼 60대였던 스미다 미요코의 명령을 군말 없이 수행한 사람은 과연 누군지? 크고 작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 주요 공범은 그녀의 입양 동생인 미에코, 그리고 아까 피해자의 둘째 딸이 며느리가 된 거 기억하시죠? 그 사람
마지막으로 돼지 군단 중 리더격인 행동대장 1명, 이렇게 총 3명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스미다는 오직 돈을 목적으로 최소 5그룹의 일가족을 연쇄살인하고 또 실종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고 스미다가 구속당할 당시에 실종 및 살해 추정 인물들만 최소 14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론에서는 그녀의 이런 악랄하고 잔혹한 범행에 사형을 시켜도 모자라다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녀의 형량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스미다는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인 2012년 12월 혁오현 유치장에서 목을 졸라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바람에 사건의 동기와 경위, 더 많은 공범들의 존재, 여죄 등을 밝히는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렇게 주범이 사망하면서 주요 공범들에게만 10년에서 20년까지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아직도 왜 가스라이팅을 당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가해자의 피해서 도망치면 끝날 일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발을 빼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가해자는 이미 그 사람의 자아를 파괴했고 또 도망칠 의지 자체를 꺾으면서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생각 자체를 틀린 것처럼 만들어요. 오늘의 사건은 가스라이팅이 도대체 어디까지 극악무도해질 수 있는지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점은 여러 가정을 완전히 파탄낸 이 범인 스미다가 어떠한 사과도 없이 또 법의 심판도 받지 않고 삶을 끝냈다는 게 전 오히려 이게 더 화가 나는데요. 그렇게 스미다는 희대의 악녀, 희대의 뻔뻔한 연쇄 살인마로 기억되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